이제 농민항쟁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민항쟁은 우리가 보면은 진주초변, 초군작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초변, 그리고 초군들의 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초군들의 별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군이라고 할 때 이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뗄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나무꾼들, 빈농,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근래에 연구해본 거에 의하면 꼭 빈농들이 중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뭐냐면은 뗄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생계에 보충한다 해가지고 이제 초군 나오는 빈농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빈농은 그러니까 빈농이 중심 아니 초군은 빈농이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원래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면은 뭐냐면은 각 마을마다 그 뒷산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산 그걸 하나 그 보호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산 그 나무를 보호를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 공동으로. 그 무슨 금양계라든가 여러 가지 금양 그 금하고 이렇게 번성시킨다 해가지고 금양계라는 게 주축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뭐냐면은 나무도 심기도 하고 또 뭐냐면 그걸 보호를 하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땔감을 채취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또는 나무를 베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 마을마다 있는데 그게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뗄나무를 채취를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밥을 짓고 뭐 이렇게 하려면 난방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뗄나무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듭니다. 초군. 그러니까 각 지역에 그런 금양계가 만들어진 그런 마을도 보면은 그게 그 하나의 금양계 구성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뗄나무를 채취할 때는 초군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빈농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족이라든가 신흥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빈농이 이제 중심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다수를 이룬다. 이게 핵심 세력이다 하긴 하지만은 사실 그걸 주도해 나가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족들, 사족층이 주도를 해 나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흥 세력이라든가 몰락의 양반이라든가 여러 세력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주 농민 항쟁에서는 그 이명현이라 해가지고 종오품 정오품 홍문관 교리를 지낸 사람인데 과거에 학교에서 대수를 나갔다 이집트 낙향해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참여합니다. 논의 과정에 그러니까 1월달에 여러 가지 모의 과정에서 참여하다가 도중에 이게 이제 집단 시위로 정소운동이 아니라 집단 시위로 나가게 되니까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이외에도 그 진주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사족 양반들이 이 항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다. 이명현은 이탈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몰락 양반. 아까 얘기했죠. 유계춘. 이 사람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 항쟁을 주도했던 최고 지도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남명의 문인중, 남명의 제자 중에 조계 유종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했죠. 상당히 꼿꼿하고 뭐였기 때문에 다른 주위에 그러니까 자꾸 뭐 하면은 그대로 그냥 직사적으로 쏘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미움을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기초곡사 때 정예리 모반 사건 때 억울하게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서울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고문받다가 죽는다. 최윤경하고 같이 이렇게 죽는데 그분의 후손인데 어쨌든 그 유계춘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이계열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명현의 육촌 동생입니다. 육촌 동생인데 근데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몰락해가지고 농군이나 일반 농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글자도 잘 모른대요. 무식하대요. 그런데 양반 가문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결국 초군의 좌상 우두머리죠. 각 마을마다 각 면마다 이렇게 이 초군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역할, 좌상이라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깊이 개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외에 이 농민항쟁을 주도했던 사람은 농민청 출신으로서 농민청 중에도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속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장교라든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장교직을 획득한다든가 일반 졸병이 아니라 장교직을 획득한다든가 또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납속으로 해가지고 관직을 얻는 경우도 있고 뭐 한데 이런 새롭게 성장. 일반 성층에서 새롭게 성장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새로운 중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김수만은 장교를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중간층이 새롭게 성장하는, 새롭게 20년 상승하는 성장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수만. 이 사람이 상당히 주도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빈농 출신으로서, 이기죠. 이 사람은 원래 의령 출신인데 진주에 들어와가지고 상봉면인가 저쪽 반성 그쪽에 이제 살고 가난한 농군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초군을 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농민항쟁 쪽에 보면 여러 마을의 농군까지 초군까지도 아울러가지고 총지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주도자로 몰려가지고 효수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주도 세력이었다. 항쟁 초기에는 1월 그러니까 1860 아까 그 도결이 1861년 진주 목사 홍병원이 도결을 실시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향회를 소집해가지고 강제로 막 이걸 시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1월경에 내평마을 여러분들 여기 이제 덕천강이 여기 흘러오고 여기 남강이 이렇게 좀 흘러옵니다. 덕천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이 지역은 여기 지금 현재 댐이 만들어졌죠. 진양댐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그 수력발전소 지점 있고 또 이쪽으로 물을 이제 이게 이제 물을 이쪽으로 빼내는 이제 방수로가 4천만 방수로가 또 있겠는데 어쨌든 내평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덕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남강과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가 내평 위에 오산마을이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여기 동산까지 해서 늘 이렇게 뜰이 형성돼가지고 눈밭이 있었어요. 여기 마을이 이렇게 여기 이제 기술을 따라서 마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 댐이 만들어져가지고 완전히 수몰이 돼서 내평이 지금 여기 진수대교 이렇게 넘어가는 곳 있죠. 그 밑으로 쭉 마을이 있으면 이게 다 수몰이 돼버린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넓은 토지가 다 수몰돼 버리고 오산마을만 섬처럼 떠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덕천강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건 바로 요 내평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산업이죠. 노비. 산업검동의 집에서 유해춘, 이명인 등이 회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도결을 시행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처음에는 이 정소운동, 아까 말했던 관에 호소하는 그런 정소운동 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일단은 사람들이 결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곡장에서 한번 집회를 하자 해서 통문을 이제 발송할 것을 결정하고 여러 통문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명현도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명망 가문의 사족들을 만나가지고 이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내가 뭐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도부의 그 계획이 급하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근 골, 바로 이 진주 북쪽에 지금 산청에 들어가 버렸지만 단성이라고 하는 골이 단성현이 있었어요.
단성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곡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가명에서 관찰사가 이몸이라 해가지고 곡식을 몇 천석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해라 했는데, 그걸 수령이 착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시 단성에 있던 사족들이 분개해가지고 수령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전들하고 이 투석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다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령이라든가 아전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족들이 결국은 일반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고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래서 새로 이제 아전도 새로 뽑고 또 해서 고을을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항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농민 항쟁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사족들이 이렇게 많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하다가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니까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2월 2일 날 유계추는 새로운 통문을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정소운동이 아니라 철시로, 그러니까 시장을 철폐하고, 여러 가지 장사철도 시장을 철폐하고 집단으로 시위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철시는. 그 철시를 주장하는 그런 통문을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이명우는 난 여기 참여 못한다 해가지고 반발하고 모임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물론 사족들이 다 이탈한 게 아니라 그 명만 가문의 사족들 중에는 상당히 이런 집단 시위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2월 6일 날, 아까 이제 수곡장에서 모이기로 했죠. 집회하기로 했죠. 2월 6일 날, 되게 수곡장 해가지고, 그것은 1일 6일장입니다. 정기적인 장시죠. 1일 6일, 11일, 16일, 이렇게 5일 장시인데, 여기 이제 2월 6일 날 장시가 열리니까, 이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고을 내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립이 돼요. 왜 원래 정소운동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를 뽑아가지고,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명에 관찰사에게 사람 보내서 정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논의가 여러 가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냐면 이튿날까지 이게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이튿날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결국은 이 유계춘이 주장했던 철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사족들, 수곡 그쪽에 살고 있는 사족들이라든가 또 옥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족들도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좀 집단 시위로 나가자, 철시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2월 13일 날 수천가라에서 바로 이 수곡장에서 덕성강 거슬러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자양면인가요? 자양인가요? 그 부분인데, 거기가 수천가인데, 거기에서 다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초군들이 주축이 돼요. 초군 조직, 이게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기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 이게 참, 아까 이제 말했던 수곡장, 수곡장이, 지금은 수곡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라져버렸고요. 이 강변에, 수곡의 수곡면에서 이 옥정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 근처에 있는데, 수곡장이. 지금은 흔적이, 뚝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흔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농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이, 진주농민항쟁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농민들은 뭐냐면은, 2월 14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죠. 2월 14일 덕산장에서 처음 봉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농민 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덕산장은 또 4일장, 9일장, 4구장, 4일, 14일, 이 사구장인데, 이 정기장으로서 4일, 9일, 이렇게, 이때 열리는 장인데, 요건, 이 덕산장이 왜 하필이면은 항쟁을 저 진주에서 가장 구석진 저 이상한 곳에서 거기서 시작했느냐. 그건 아마
만약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봉기를 하게 될 때 관군이 동원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리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돼요. 동학농민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보면은 지리산 숨어 들어가 버리면 일본군이 찾지 못해요.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아마 거기서 봉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산장에서 첫 봉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냐면 장시가 열리는데 거기를 철시를 해버리고 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결 결정에 참여했던 훈장, 이 훈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당의 훈장이라고 생각할 텐데 서당의 훈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건데 그 훈장이 이 진주에서는 뭐냐면 이게 면장 그러니까 면의 대표자 그 면장 이름으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훈장 이때는 면장을 훈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결 결정에 참여했던 훈장 이런 사람들의 집을 막 때려 부숴버리고 또 서울에서 내려왔던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집도 막 때려 부숴버리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열기를 돋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농민군들은 이 덕천 강변을 따라서 읍내로 점차 이제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급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수곡면 그 일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수곡장을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위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하면서 덕천강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그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무단을 행했던 그런 주민들을 못 살게 굴었던 토호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 주위에. 습격하고 또 뭐냐면은 주위를 천천히 내려오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마을의 사람들 거기도 마찬가지 초군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초군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만약 여기에 참여 안 하면은 벌전을 매깁니다. 벌전도 거부하면은 보복을 가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력을 규합해서 행진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리산 덕산 아까 말했던 덕천서원이 있는 거기인데 이 덕산장이 있죠. 여기가 덕산장입니다. 이게 덕천강입니다. 여기 이제 삼장면에 흘러들어온 강, 그 다음에 저쪽에 흘러는 시천, 그거 합쳐서 덕천강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 이제 이 강의 한면, 여기서 이제 덕천강이라고 덕천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덕천강이죠. 이 덕천강이 남강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덕천강을 따라서 쭉 행진하면서 주위에 여러 곳을 여기 공격을 하고 또 주위의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여기 이 빨간 표시 별표 있죠? 이건 공격을 당한 토호들이 공격당한 곳.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남사마을이라고 아시죠? 지금 산청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 남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단성이고 남쪽은 진주였어요. 진주 땅이었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사울 지금 현재 남사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단성이고 여기는 진주고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라든가 파지 여기는 이제 하만조씨 마을이 집성촌이 있는 데죠. 아마 하만조씨도 좀 여러 가지로 토호 행사를 했던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쭉 내려오면서 세력을 규합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쭉 행진하면서 여기저기 행진하면서 보면은 이 평거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슨 유치원이던가 하는 건데 그 평거역으로 이렇게 쭉 이때 2월 18일 여기에 평거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도달하게 됩니다. 평거역은 관아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18일날 농민들은 이 평거역으로 진출해서 평거역으로 진출했는데 이때 이 무렵에는 지금 서쪽에서 시작했죠. 서쪽이 덕산이 시작했죠. 근데
이 서쪽 말고 북쪽, 동쪽, 남쪽 이쪽에서도 뭐냐면 여러 이제 이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진주 관하 있는 그 도심지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농민들도 다른 지역의 농민들도 항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 평거역 그 부분에서 뭐냐면 도결, 아까 말했던 도결을 시시하는 도결, 그다음 통환, 병영의 통환 이런 것을 협파하라 이걸 외치면서 시위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그 우병사 백낙신이 보고한 걸 보면은 그 농민들이 수천 명이 들었고 풀어친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각자 몽둥이 등을 들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그 상황을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알고 이제 진주 목사가 놀라가지고 결국 이제 도계를 철폐한다 하는 그걸 철폐를 약속하는 완문을 농민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원래 원문이 아니고, 이거 원본이 아니고요. 당시 태안박씨, 태안박씨 가문에 요게 완문이 아마 원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시 일본인 학자들이 태안박씨 가문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책자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근데 태안박씨가 지금 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게 국사편찬이 이게 책자 속에 남아있는 건데, 그걸 번역하는 이겁니다. 완문을 작성해서 지급한다. 본업의 이른바 도결은 농민의 원에 따라, 농민의 소원에 따라서 지금 협파하니 이에 따라 연구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목사 찍고 이렇게 모양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결을 시행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도결을 받고 나서 그럼 농민군이 해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19일날 아침에는 다시 이제 초군들이 읍내장터로 모여집니다. 아까 읍장 이야기 했죠? 여기 보면은 신봉문이 있고, 이 성이 이렇게 진주 외성이 있고, 신봉문 여기 이제 대사지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보면 여기가 길게, 여기 객사가 있죠, 북쪽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읍내장이 2일 7일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2일 7일 서게 되는데, 이때는 장시가 서는 날은 아니죠. 19일이니까. 근데 그때 대거 진주 서쪽뿐만 아니라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어가 여기 이제 인산일을 이루게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인산일을 이루게 되는데, 읍내장 투집지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병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사가 거들먹거리면서 회유차 이렇게 나왔다가 농민군에게 붙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뭐냐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걸 변명하면서 당시 이걸 뭐냐면 중형, 병영이 있으면은 그 병영 그리고 우병사의 여러 가지 우병의 일을 보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우후 종사법 우후가 파견됐는데, 우후가 또 이제 하나의 관할을 형성하고 있죠. 그게 중형입니다. 그 중형에 소속된 설이 김인순에게 모든 걸 책임을 넘기고 전가하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통환을 철폐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완문도 작성해서 농민군에 전해줍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풀어주질 않아요. 계속 이제 애워싸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병사가 행했던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토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태질하고 하면서 성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군들은 이 사람만 말할 게 아니라 이 진주 목사도 문제에 있다. 진주 목사를 목사 관하에 가서 진주 목사를 끌어와가지고 결국 같이 놓고 계속 집단적으로 성토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새벽 목사와 병사를 풀어주는데, 근데 그 전에 밤에 여기에 직접 이 우병영의 환공 문제에서 상당히 주범은 누구냐? 그건 바로 병영의 이방 권준범이다. 그래서 권준범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타살을 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이제 이를 말리던 그의 아들도 결국은
타살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병양뿐만 아니라 진주목도 문제가 있으니까 진주목의 이방, 우리 아전 중에 가장 최고가 이방이죠.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방 그 김현두를 김현두가 다른 데 도망가는데 그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김현두도 타살하고 이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상당히 과격하죠. 뭐 이걸 아마 주도했던 것이 아까 나왔던 추군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규재, 빈농 출신 이규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효수당했던 주범으로 와가지고 효수당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20일날로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농민군들이 회의를 하고 지역을 분담합니다. 어디는 어느 쪽으로 가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거기에 토호들, 주민들을 괴롭혔던 토호들을 징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자 해서 지역 분담해가지고 외곽으로 쭉 진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료에는 동남쪽으로 진출한 것만 나와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에 그러는 농민군들이 일단은 소천역 찰방 관아 앞에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문산 일제시대 문산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뭐 이게 하얀 건물이 하나 쭉 쏟아있죠. 이게 문산 성당입니다. 근데 그 문산 성당 자리는 지금도 그 옛날 그 건물이 남아있는데 요거에 이 찰방 그러니까 이 소천역 찰방 관아예요. 지금도 신부가 이걸 사들여가지고 신부가 서있죠. 지금 요걸 이제 성당으로 만들기 위한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건 구한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문산 지금 현재 문산 성당이 있는 자리에 찰방 관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소천역 찰방 관아 앞에서 시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는 여기 이 소를 잡는 그런 그 장소들 그런 가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를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금지해달라 해서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영천강 이 남강이 여기 이렇게 남강이 돌아서 이렇게 해서 부동북 방향으로 가죠. 가다가 이제 낙동강하고 합류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영천강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영천강을 거슬러 쭉 행진하고 또 일본이 이쪽으로 가요. 대여천. 여기 이제 그 창녕성시 그 성석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마 토로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을 공격하고 이 영천강을 거슬러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개천면 청강마을. 여기 이제 전주최 씨가 사는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게 청강마을의 최운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아서 옥천사, 지금 고성 옥천사죠. 옛날에 여기가 진주 땅입니다. 옥천사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제 남성동의 성석주 그 다음에 청강마을의 최은집을 공격하고 이건 알려진 것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외에 보면 뭐 그러니까 당시 공격당한 집이 71채 이런 채가 넘는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는 아전집도 있지만은 그 아전이라든가 상인들 이 대상인들 서울에서 내려온 그런 상인들 일부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다 토호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많은 집들이 습격을 당했는데 어쨌든 2월 22일 날 이제 옥천사로 향하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절에서 술을 씁니다. 그 미리 나와가지고 입구에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옥천사에 잘 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술을 여러 가지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하루 기숙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농민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유수사숙해요. 농민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음식 대접받고 이렇게 해서 그 기숙을 하고 원래는 이 옥천사가 왜 그러냐면 여기 상당히 경제적인 그 기반이 큽니다. 소작인들에게 여러 가지 아마 그 여러 가지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소장적으로 많이 뭐 여러 가지 그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샀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의 대상이 된 건데, 이렇게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공격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기숙하라고 그 다음날 농민군이 해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월 23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3월에도 수만 명이 진주성 일대에 거기에 보면은 그 모였다는 풍문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하게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농민 항쟁은 끝났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덕산장에서 시작해서 쭉 덕천강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 평고에 그래서 이 고을 관아 있는 데까지 들어오고, 나머지 이쪽 북쪽이라든가 동쪽이라든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집결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농성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라든가 병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토를 하고, 거기 이제 아전들을 때려 죽이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자기적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행동하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토호들을 징치하는 뭐 이런 그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바로 청강마을 그 최씨 집인데, 지금은 그 외손인 밀양박 씨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완전 이거 때려 부숴버리니까 그 뒤에 다시 이거 복원해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집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건 옥천사입니다. 고성의 옥천사. 근데 다 이건 진주 땅이니까 그 당시에는. 자, 이제 이 농민 항쟁이 끝나고 나서 백낙신이 바로 이제 일단 백낙신이 뭐냐면 그 농민군으로 또 풀려난 다음에 바로 급하게 장계를 올립니다. 장계를 올려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를 하죠. 이게 정부에서는 놀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홍병원이라든가 백낙신을 파직하고 의금부에 넘깁니다. 그 뒤에 이제 백낙신은 강진 고금도의 그 형을 받고 강진 고금도에 전개되고, 홍병원은 별 뭐 잘못이 없다 해가지고 석방이 되는. 이제 이때도 여기서 보면 문관은 우대하고 무관은 차별하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또 이제 그 조정에서는 이제 급하니까 이제 안핵사를 박교수를 안핵사로 해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하는데, 박교수가 한참 더디게 해서 진주에 도착해가지고 진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해서 5월 11일 날 종합해서 계를 몇 가지 장계를 올립니다. 그때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30일 날 가장 그 농민 항쟁의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유계춘, 그 다음에 장교인 김수만, 그 다음에 초군의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재, 이런 사람들 제1급제인으로 해가지고 성남문 밖에서 효수연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찬자 1급제인, 2급제인, 3급제인, 4급제인, 5급제인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2, 3급제인은 형을 치고 그 다음에 절도로 그 섬으로 먼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런데 5월 들어서 농민봉계는 전라도 충청도로까지 확산이 되죠. 봉건 정부는 뭐냐면, 이건 이제 처음에는 이 징치를 해야 된다. 이 감히 수령에 대해서 대주고 이렇게 만다 해서 그 강경 진압을 도모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정 이정책, 즉 삼정문란, 이게 중요한 삼정이 문란에서 생긴 거다 해가지고 삼정을 새로 이제 올바르게 바로 잡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삼정 이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 점점 이게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수습 중명을 들어가요. 그러게 되니까 아예 이게 이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하면서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면은 처리를 해버려요. 아직 없었던 것처럼. 결국은 농민들, 주민들을 백성들을 기만한 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물론 나중에 그제 고종 때에 가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농민항쟁, 이 진주농민항쟁, 여기 이제 그 역사 의의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진주가 농민항쟁에 성공적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농민항쟁은 전국으로 파급이 됩니다.
진주에서 시작됐죠. 시작돼가지고 이게 2월달에 2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쭉 파급이 됩니다. 3월달에 가면 함양 거창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뒤에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무주, 장수, 신안 이쪽으로 이제 퍼집니다. 여파가. 여기는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충청도 넘어가요. 또 경상도 내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농민 항쟁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월 함양 거창, 그 다음에 소백산 걸면서 장수, 그 다음에 전라도의 다른 곳으로 농민 항쟁이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충청도로도 이제 확산이 되고 5월달에. 그리고 5월 이후에 농민 항쟁이 점차 수그러들지만은 그해 말까지 이 삼남지방뿐 아니라 함경도, 경기도 일부 고을에서도 항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항쟁이 따라서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봉건 정부의 위기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까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 항쟁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당시 사회 변화 속에서 봉건체제하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부서기구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지주 상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못 살고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라든가 수령, 특히 수령이라든가 향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세를 수탈하고, 특히 환공 문제에서 가장 주범이 사실 수령과 아전인데, 이 아전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령이라든가 아전과 같이 빌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을 내에서 여러 가지 갑질을 하는 토호들, 이 무단 행사했던 이런 무단 저질했던 이런 토호들, 이런들까지 여기는 이제 그 농민들의 어떤 저항의 대상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 항쟁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근대 사회 변혁 운동에 효시를 이뤘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쟁범위라든가 이런 게 투쟁 목표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 국한된다는 거죠.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됐던 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그다음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좀 더 고을 범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여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농민층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걸 힘을 표출하게 되면 결국은 변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결집시켜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힘을 결집시켜서 한번 항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철종이 죽고 고종대로 넘어가서도 그 뒤에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뭐냐면 밀란, 항쟁, 농민 항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급기야 1894년에 가면은 전국적인 동학농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진주의 이제 농민 항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변혁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효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진주 지역은 사회 변혁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경남 서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 전쟁할 때 그건 전라도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차는 전라도에서 일어났지만 2차는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경남 지역에서 경남 서부 지역, 아까 말했지만 거림계고 한참마을에 백락도가 중심이 돼서 동학 조직을 만들고 여기저기 각 고을에 이걸 동학 조직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은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진주를 중심으로 많은 고을에서 동학군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이걸 결국은 일본군과 그다음에 대구에서 관군이 파견돼가지고 이걸 토벌을 하면서 사고를 이루긴 하지만, 어쨌든 진주 중심으로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동학군들이 봉기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가서도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22년 소장 노동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진주에서. 이게 결국은 진주에서 먼저 일어나니까 소장 노동자들이 뭐냐면
집결해가지고 지주에게 요구를 했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럼 지주가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 발생하니까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요. 다른 고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진주에는 이것 말고 1923년에 보면은 이 지주에 대항해서 소작인들이 의원 소작료를 좀 내려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지주가 그럼 너희들 농사 짓지 마라 하니까 뭐냐면 아예 소작농들이 공동으로 경작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그 지주에 대항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공적 그런 운동도 있는데, 그것도 진주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요. 그 다음에 1924년에는 경남 노동운동자 간친회가, 여기가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거기서 이제 저기 다른 전라도라든가 다른 지역 사람들도, 다른 지역 운동가들도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간친회를 만들어주면서 남선 노동 동맹회가 만들어진데, 이게 결국은 1924년 전국적인 조선농민 총동맹의 결성의 계기가 된다. 진주가 여러 가지 선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뭐, 소년운동 아시죠? 그 다음에 금년이 지금 형평운동 100주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100주년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성팡운동의 발상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가 상당히 그만큼 여러 가지 선구적인 역할, 사회의 여러 가지 변혁운동 속에서 진주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냐? 진주가 가지고 있는, 진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특질, 저항성, 실천성, 남양아픈 실천성, 이런 거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진주가 상당히 중요한,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뭐 여러 가지 운동에 선거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들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진주가 상당히 돋보인다는 거죠.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